특유의 엄격함과 오래된 자유도시만이 가지는 활기가 공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도시가 낳은 한 위대한 작가의 흔적 때문인지 그 안에 감추어진 뜨거운 열정이 언뜻 느껴져 오는 도시이기도 했다. 프랑크푸르트를 찾는 사람들은 이곳 중심가에 세워져 있는 카타리나 교회를 무심코 지나칠 수가 없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하늘이 내린 천재 작가. 그가 세상에 태어나 첫 영세를 받은 바로 그 교회이기 때문이다. 1749년 8월 28일 정오, 종소리와 함께 난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내가 태어났고 어린 시절을 보낸 이곳에서 난 내 안에 샘솟는 무한한 열정을 발견했고 그것이 창작품에 되어 나타나는 기쁨을 배웠다. 난 아름다움을 사랑했고 사랑한다는 일은 내게 창작의 영감을 주었다. 푸른 심장이라 불리우는 프랑크푸르트 공원에는 독일인의 긍지며 자랑거리인 괴테의 동상이 시간을 초월한 모습으로 서 있다. 영원한 청춘, 거대한 보편적 천재 괴테는 오늘도 사랑할 그 무엇인가를 만나기 위해 어디론가 더 먼 곳으로 나아가려는 것만 같다. 누구라도 콘크리트로 덮인 프랑크푸르트 중심과 그로센 히르슈그라벤가에 오면은 신기루같이 서 있는 괴테의 생가를 만나게 된다. 비록 2차 대전 당시 폭격으로 완파됐던 것을 복구해 놓은 재건물이라곤 하지만 후세인들의 정성어린 손길로 원형 그대로 복구돼 있어서 이곳만큼은 지금도 18세기의 공간 속에 놓여 있는 듯했다. 괴테가 태어나고 자랐다는 이 집. 200년 세월이 흐르도록 전 세계 독서인들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대문호 괴테. 대체 어떤 환경 속에서 그의 천재성은 자라난 것일까? 뒷뜰을 향해 나 있는 문을 들어서면은 바로 부엌방이다. 괴테는 이곳에서 있었던 어린 날의 일화를 그의 자서전 시와 진실 첫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다. 사기 그릇을 그저 놓고 본다는 것은 도무지 신이 나지 않는 일이었다. 문득 그릇 하나를 문 밖으로 내던졌다. 아주 기분 좋게 부서졌다. 보고 있던 친구가 소리쳤다. 더해라, 더해. 난 서슴지 않고 부엌에 있는 접시들을 차례차례 꺼내와 똑같이 부숴버렸다. 그것들은 더욱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났다. 필요 이상으로 널찍한 계단을 오르며 매년 15만 명의 손님들을 맞이하곤 했다는 괴테 시절에 부유했던 이 집의 생활을 상상해본다. 가족 음악실로 사용했다는 방이다. 괴테의 부모와 어린 누이 동생, 네 가족이 모여 단란한 한때를 지내곤 하던 장소일 것이다. 하모 프르겔, 괴테의 누이 동생이 즐겨 사용했다는 피아노다. 층으로 오르는 계단 난간엔 괴테 부모의 이름 머리 글자가 장식돼 있다. 상인으로 폭 많은 재산을 모은 할아버지 덕분에 평생 물질적인 걱정 없이 학문에 몰두하며 지냈다는 괴테의 아버지는
이 집을 고치고 가꾸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어린 괴테의 아성이 됐다. 이 집의 곳곳에는 아직도 풍족했던 괴테의 어린 시절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 거대한 시계 또한 괴테가의 부유함을 나타내는 물건이다. 이 시계가 1749년 8월 28일 정오를 가리켰을 때 바로 이 방에서 괴테의 첫 울음이 들렸던 것이다. 괴테의 탄생을 축하해서 셰익스피어 집안에서 보낸 월계관이 눈에 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타고난 자질을 마음껏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그는 나고 자랐다. 아버지로부터 나는 체격과 인생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물려받았고, 어머니로부터는 명랑한 기질과 얘기를 만들어내는 즐거움을 배웠다. 그리고 내 안에는 창조의 영감이 샘물처럼 고여 있었다. 괴테 아버지 요한 카스퍼는 노력형의 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의 서재에는 비록 일부밖에는 남아있지 않다고 하나 아직도 수많은 장서가 진열돼 있었다. 어린 괴테는 이러한 아버지의 서재 속에서 학문적인 분위기를 은연중 익히며 아버지가 손수 구상한 천재 교육을 통해 지식의 기반을 다진 것이다. 서재 한쪽에는 괴테가 스파이라고 부르던 창문이 있다. 그의 아버지가 자유분방한 아들의 문밖 출입을 감시했다는 것이다. 과연 그 창문에서는 집 앞 거리가 환히 내다보였다. 귀가 시간이 늦는 날이면은 이 창문의 시야를 피해서 집 뒤에 담을 뛰어넘곤 했다는 청년 괴테가 문득 미소를 머금게 한다. 그토록 격정적인 가슴을 지니고 있던 청년 괴테. 그를 이 정적인 학문의 세계에 안주시킨다는 것은 애당초 무리가 아니었을까. 괴테가 그 이름을 물려받은 외조부 요한 볼프강 텍스터는 프랑크푸르트의 시장이었다. 총명한 눈매며 고집센 입가, 괴테가 가장 그 모습을 닮았다는 외조모는 누구보다 괴테의 창작성을 잘 이해한 사람이었다. 그녀가 괴테에게 주었다는 인형극장은 주목해야 할 선물이다. 어린 괴테는 이 인형극장을 이용해 많은 자작극을 만들어 상연했었고, 그것은 괴테 안에 숨겨진 문학의 재능을 일깨워주었던 것이다. 괴테가 청년이 되기까지 거처했던 방은 이 집의 맨 위층에 자리한 다락방이다. 바로 이 방에서 청년 괴테의 열정과 고뇌가 익어갔으며, 그리고 그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쓰여진 것이다. 괴테의 방 입구에는 롯데의 실루엣이 걸려있다. 그가 이 방을 드나들 때마다 한 번씩 눈인사를 건네곤 했다는 여인. 괴테가 그녀를 만난 것은 그의 나이 23살 때였다. 교수님, 그 괴테의 방에요. 그 걸려있는 그 로테의 그 실루엣을 그 괴테가 항상 그 방을 드나들면서 그 인사를 건넸을 만큼도, 그리고 그 소설이 우리 특히 그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그 공감을 할 만큼 굉장한 그 인기를 모았던 그런 소설인데요.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그 어떻게 쓰여졌으며요. 그리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괴테가 어떻게 왜 쓰게 됐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예, 아주 좋으신 질문입니다. 그 베르테르 슬픔은 약 120페이지 정도로 되는 짧은 서간체의 장편 소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줄거리는 아주 간단한데 이룰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즉 다시 말하면은 약혼자가 있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 롯데라는 여인을 주인공 베르테르가 사랑을 하다가 그 사랑을 결국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남편에게서 빌린 권총으로 자살을 하는 것으로서 끝난 작품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얘기인데 이 괴테가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첫째로 괴테가 23살 때 베첼라르라는 그 도시로 법관 시보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그 캐스터너라는 사람을 사귀게 되는데
그 약혼녀가 바로 샤를로테 부프라는 여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샤를로테에서 롯데라는 말을 따가지고 여주인공을 만들었죠. 그 여인을 열심히 사랑하고 이 약혼자들과 더불어서 그 베칠라 시 근방을 많이 산보도 하고 사랑도 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걸 알고 거기서 탈피해 나왔죠. 다시 프랑크푸르트인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와가지고서는 또 브렌타노라는 상인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인 막시밀리아라는 여자를 또 사귀게 됐어요. 근데 이 여인을 사귀었는데 결국은 또 남의 아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또 이룰 수 없는 사랑이 또 이루어졌는데 이 막시밀리아네와는 아주 오누이와도 같은 관계로서 그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맺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샤를로테와 막시밀리아네 두 여인을 포괄시켜서 롯데라는 여주인공을 만들어냈고 베레테르는 자기 자신이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 여인들을 사랑하다면서 자기 감정을 작품 속에 쏘게 되었었고 그 다음에 그 베칠라라라는 도시에서 또 남의 아내인 그 엘리자베트라는 여인을 사랑하다가 본총 자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도 남의 아내를 사랑하다가 결국은 살 수가 없어서 바로 샤를로테 부프의 그 약혼자이며 나중에 그 남편이 되었던 캐스터라는 사람에게서 권총을 빌려가지고 자살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그 인물, 그러니까 여자 두 사람과 그 예루살렘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괴테는 자기 자신의 사랑의 감정을 덧붙여서 이 베르테르 슬픔이라는 작품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작품을 썼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물론 연애 관계로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으나 이 작품 속에는 많은 사상이 깃들어져 있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괴테는 이 인간의 한계성 이러한 것을 뛰어넘는 것으로서 즉 전 우주를 갈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괴테는 이 베르테르 슬픔에서는 사랑을 택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롯데라는 여인을 관능적인 육체적인 여인으로서도 사랑을 했고 또 반면에 신적인 신성한 존재로서도 사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신적인 것과 이 관능적인 것은 결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그 사랑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테는 베르테르 작중의 그 베르테르 인물이라는 것을 죽임으로써 자기의 감정 즉 이룰 수 없는 자기 사랑에 대한 감정을 승화시켜서 베르테르는 죽이고 자기 자신은 그 죽음의 감정을 탈피했다. 그러고서 다른 차원의 문학 세계로 넘어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1772년 5월) 23살의 괴테는 프랑크푸르트 북쪽 수십 킬로 지점의 베칠러로 떠나게 된다. 10대의 어린 나이로 이미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그의 실무 견습을 위해 아버지의 명에 따라 그곳 신성 로마 제국 고등법원을 찾아가는 길이었다. 고속도로로 뚫린 가까운 길을 버리고 취재팀은 일부러 타운스 산맥을 끼고 도는 산길을 택했다. 마차를 타고 달리던 괴테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엿볼까 해서였다. 난 떠나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전과 같이 조그만 불행을 두고두고 되씹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겠어. 현재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과거는 과거대로 내버려둘 작정이야. 버시오. 만일 인간이 그렇게 극성스럽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난 불행에 잠기지 말고 현재를 좀 더 여유 있게 살아간다면 인간들에겐 괴로움이 훨씬 더 줄어들지 않을까. 괴테와 같은 설레임을 안고 도착해본 베칠러 마을은 란강의 물결 너머 유럽 특유의 하늘 아래 자리하고 있었다. 난 이구장에 와서 잘 있다. 이곳의 거리 자체는 그다지 유쾌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주위의 자연은 너무나 아름답다. 이 낙원처럼 아름다운 곳에서 고독하다는 것은 내 마음의 소중한 향유가 아닐 수 없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나 그의 자서전 시와 진실에는
이곳에서의 생활 서두가 고독했었음을 표현한 대목이 여러 번 등장한다. 2세기가 지난 오늘의 보기에도 그가 거처했었다는 이곳 포르마크 광장은 단조로운 건물로 둘러싸여 다감한 심성의 천재가 지내기엔 너무 무미건조해 보였다. 이 광장 한편에 괴테가 지내던 하숙집이 있다. (1772년) 여름 괴테 이곳에 머물다. 지금도 이 집은 이 고장을 찾는 젊은이들의 좋은 휴식처가 되고 있었다. 괴테가 법률 수련을 했던 당시 최고 재판서 건물이다. 딱딱하고 권위적인 법률 사무에 결코 어울리지 못했던 괴테의 갈등이 담겨져 있던 장소다. 지금은 카페가 되어 당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괴테가 즐겨 찾았다던 황태자 식당은 최고 재판소에서 마주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젊은 괴테가 친구와 더불어 떠들고 고뇌하며 혹은 술을 마시고 혹은 고독에 잠기던 바로 그 자리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베틀러의 장날은 순식간에 이 마을의 활기를 불어넣는다. 괴테가 있던 그때에도 이 자리에는 서민들의 작은 축제처럼 잔이 열리고 그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사이를 거닐었을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속에서 당시 괴테의 심정을 찾아본다. 이 고장 사람들의 기질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인간은 어느 고장이나 마찬가지라고 밖엔 대답할 수가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살기 위해 시간의 대부분을 허비하고 좀 남아 돌아가는 자유시간이 있으면 그걸 주체 못해 애쓴다. 아직 마음에 드는 친구는 한 사람도 찾아내지 못했다. 여러 사람이 내게 호의를 베풀어 주지만 그럴수록 피차에 흘러가는 외로운 길, 잠시 동행하다 스쳐갈 뿐이라는 생각에 서글퍼질 뿐이다. 괴테가 무엇보다 즐겨한 일은 베틀러를 둘러싼 자연 속을 거니는 일이었다. 사람과 가까워지고 사람에게 정이 든다는 것은 얼마나 부질없으며 위험한 일인가. 그에 비해 자신에게 상처를 내는 이마저 침묵으로 포용하는 자연은 얼마나 신뢰할 만한 친구인지 모른다. 사람에 대해서 요즘 나는 열중할 일도 감동할 일도 없다. 자연이란 얼마나 많은 것을 감추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가능성인가. 정다운 골짜기 너머 이름 모를 작은 마을, 스치는 바람 위에 머무는 햇살, 그리고 하늘. 잎새가 흔들리듯 괴테, 그는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숱한 영감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 들판을 거닐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괴테는 20대. 소리 없는 자연의 소리로 가슴의 빈자리를 다 채우기에는 너무나 뜨겁고 젊은 나이다. 그때 그의 젊은 고독과 불안을 우리는 다행하게 생각지 않을 수 없다. 그 쓸쓸한 빈자리가 한 여인을 만남으로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사랑이 또 하나의 명작으로 남겨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바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것이다. 베틀러 마을 중심가의 마리아 교회당 앞 골목길을 걸어 들어가면은 롯데가 살았던 집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괴테라는 한 천재를 만나 그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그러나 결국은 그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던 여인. 이후 전 세계 독서계의 파문을 일으킨 소설의 여주인공으로 만인의 기억에 남았던 여인. 롯데는 대체 어떤 여인이었으며 어떻게 괴테를 만난 것일까? 제가 그 롯데의 집을 방문하게 된 그 동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Goethe kam durch einen verwandtschaftlichen Zufall in dieses Haus. Denn die jüngste Schwester seiner Großmutter lebte hier in Wetzlar und hatte einen Sohn im gleichen Alter wie Goethe. Und dieser Sohn war mit der älteren Schwester von Lotte, Caroline, verlobt. Und an diesem 9. Juni 1772 hatte diese ältere Schwester von Lotte, Caroline, Geburtstag. Und da hier keine Mutter mehr im Hause war, fühlte sich die zukünftige Schwiegermutter, also Goethes Großtante, verpflichtet, so einen kleinen Ball zu veranstalten. Und das war eigentlich auch der Anlass für Goethe, hier in dieses Haus zu kommen. Goethe war entzückt, als er dieses Haus betrat und sah dieses Mädchen schon im Ballkleid vor sich, vorbereitet natürlich auch noch mit den Geschwistern das Brot abends verteilen. Deshalb bezeichnen wir dieses bekannte Bild von Lotte auch als die Brotschneidende. 그녀의 몸매와 음성에 난 그만 단 한순간에 매혹되고 말았던 것이다. 괴테가 매혹되었던 실제 롯데의 모습이다. 그때 롯데 나이 19. 롯데의 집 1층에 있는 부엌이다. 롯데가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던 그 부엌의 많은 식기들을 볼 때 괴테가 사랑한 롯데의 한 모습을 역력히 읽을 수 있었다. 대시인의 사랑을 받았던 아름다운 여인이 살았던 집. 200년의 세월이 지난 뒤 그 집을 찾아온 방문객의 마음은 참으로 묘한 것이었다. 금세라도 이 집 어디에선가 롯데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아 닫혀있는 방문을 열 때마다 조심스러운 마음이 된다. 괴테와 롯데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었던 바로 그 작은 방이다. 무심한 햇살이 비춰드는 이 정갈한 방에서 그는 하염없는 시선으로 롯데를 바라봤던 것이며 롯데가 지닌 모든 것을 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더없이 소중히 여겼던 것이다. 바로 이 위에 괴테의 뜨거운 사랑의 시선이 머물렀을지도 모르는 롯데의 소지품들이 기념관 유리장 속에 진열돼 있었다. 이미 다른 남자의 약혼녀였던 롯데. 그래서 괴테에게는 아예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보였던 롯데의 물건들이 이제는 오랜 세월에 퇴색한 대로 괴테의 애절한 심정을 연상해준다.
롯데가 사용했다는 피아노. 문득 소설의 한 귀절이 떠오른다. 그녀는 일종의 멜로디를 갖고 있다. 그리하여 천사와 같은 힘을 빌어 그것을 피아노로 극히 소박하고 재치 있게 치면 나의 모든 괴로움과 혼란과 번민은 단숨에 사라져버리고 만다. 베르테르가 처음 롯데를 만나 동행한 곳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수렵관이었다. 소설 속의 무도 회장의 모델이 된 집이다. 취재팀이 찾아간 날도 소설 속의 그날처럼 비가 내렸다. 이곳에도 역시 대문호의 이름이 걸려 있었다. 위대한 작가의 작품 속에 등장했던 장소라는 것이 이토록 자랑스럽게 기념되고 있는 것이다. 빗속에 잠겨진 문 너머로 보이는 텅 빈 정원에 언뜻 18세기 한 마을의 화려한 무도회가 비치는 듯하다. 시원한 샘물 몇 모금으로 기운을 되찾는 나그네처럼 샘가에 서 있는 롯데를 통하여 마치 세례를 받는 감동을 느꼈던 바로 그 자리, 그 나무 아래이다. 베틀러 마을 뒤에서 30분 정도 걸어가면은 괴테가 천국에 가까운 곳이라 묘사했던 가르벤하임 마을이 멀리 보인다. 소설 속에는 발하임이라 지칭된 이 마을은 베르테르처럼 괴테가 즐겨 찾았던 곳이다. 그 마을 입구에 서 있는 보리수나무 그늘에 마을 아이들이 있었다. 이곳 어디 나무 등걸에 기대 앉아 티 없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격정을 달랬던 것일까? 이 세상에 어린애들만큼 나와 가까운 것이 어디 있을까? 하늘에 계신 신의 눈에는 다만 나이 많은 어린이와 나이 적은 어린이가 있을 따름이다. 무심한 아이들처럼 한 점 어두움이 없이 그녀의 무릎에 매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소설 속에 묘사된 한적한 농가는 이 집이었을까? 호모와 오시언의 시를 읽으며 때때로 고개 들어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한 여인을 그리워하던 곳.
베르테르의 사색의 장소로 그려진 이곳엔 괴테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시인이 책을 읽던 장소, 1849년 8월에 세우다. 롯데에 대한 베르테르의 사랑이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도록 깊어갈 무렵 롯데의 약혼자가 이 고장으로 돌아온다. 그 두 사람은 곧이어 결혼하게 된다.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내가 그토록 열렬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 이외에 다른 남자가 그녀를 사랑할 수 있으며 또 사랑해도 괜찮단 말인가? 요즘 나는 다시 자리에서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많다. 이튿날 아침에 눈을 뜨고 햇볕을 다시 봐야 한다는 것은 매일 겪어야 하는 절망이다. 모든 것이 내 죄인 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내 마음속에 모든 비극의 원인이 들어있는 것이다. 결국 롯데의 곁으로 되돌아가고 싶을 따름이다.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다. 깊은 고뇌 속에서 그가 남몰래 찾아왔을 마리아 성당이다. 엄격한 기독교의 율법이 사회의 윤리 체계를 지배하던 그 시대에 베르테르, 그는 무슨 기도를 했던 것일까? 롯데를 저에게 맡겨주소서. 난 이런 기도도 드릴 수가 없다. 롯데를 저에게 돌려주소서. 이런 기도도 드릴 수가 없다. 이미 그녀는 남의 소유가 아닌가. 다만 메마른 대지 위에 엎드린 농부가 비를 청하듯이 난 땅 위에 엎드려 신에게 눈물을 달라고 기도할 뿐이다. 그해 겨울 12월, 크리스마스 이틀 전 베르테르는 롯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된다. 이 세상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알베르트의 품에서 당신을 빼앗는 것은 죄가 되겠지요. 죄, 좋습니다. 난 그 형벌을 나 자신에게 내리려고 합니다. 난 당신을 위해 죽을 수 있는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친히 아는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새로운 100배의 생명을 타오르게 하는 것은 극히 소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롯데, 처음 만난 순간부터 난 당신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는 이미 채맞습니다. 시계가 12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럼 롯데요, 안녕. 여기는 3층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방입니다. 그 지금 이 방에는 그 예루살렘이 권총 자살을 했을 때 그 앉았던 그 의자와 그리고 책상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예루살렘이 권총 자살을 하기 전에 그 읽었던 그 에밀리아 갈로디라는 책이 여기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1772년 칼 뷰헬름 예루살렘, 이 집에서 죽다. 예루살렘의 권총 자살은 괴테에게 그 자신의 일로 여겨졌다. 예루살렘의 경험이 괴테의 것과 너무 흡사했던 것이다. 예루살렘 또한 약혼자가 있는 한 여인 엘리자벳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단념해야 했다. 그리고 자기 능력에 대한 회의와 현실 사회에 대한 이질감이 그 절망을 가중시켰다. 베르테르가 마지막으로 롯데의 남편에게 썼던 편지 귀절은 예루살렘이 썼던 편지와 똑같다.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권총을 빌려주시겠습니까? 그 끝에는 예루살렘 자신의 사인이 남아있다. 아마도 마지막 유언을 썼을 예루살렘의 펜, 오랜 세월의 먼지 속에 묻혀있다. 예루살렘이 마지막까지 보고 있었다는 레싱의 에밀리아 가로티라는 책이 책상 위에 놓여있다. 자정에 못 미쳐 서 있는 시계. 이 방 안의 모든 것은 베르테르의 죽음과 함께 정지된 시간 속에 멈춰서 있다. 이튿날 아침 6시 하인이 들어왔을 때 베르테르는 책상 옆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옆에는 권총이 떨어져 있었다. 피투성이의 그는 푸른 연미복에 노란 조끼, 맨 처음 롯데를 만날 때 입었던 바로 그 옷을 입고 있었다. 침대로 그를 옮긴 뒤 잠시 괴로워하던 그는 낮 12시에 숨을 거두었다. 유해는 일꾼들의 손에 의해 운반됐으며 성직자는 한 사람도 동행하지 않았다. 기독교 윤리상 용서받을 수 없는 자살을 택한 이유로 예루살렘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매장됐다. 그러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널리 알려지면서 베칠러 마을 사람들은 베르테르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곳 장미공원 한 곳에 예루살렘의 기념비를 세워놨다. Der junge Legationssekretär Karl Wilhelm Jerusalem an der Kirchhofsmauer verscharrt. Er bekam kein christliches Begräbnis, weil er Selbstmord verübt hatte. Sein Grab war auch nicht gekennzeichnet, aber eine liebende Hand hat auf seinem Grab einen wilden Rosenbusch gepflanzt. Später, als die Wallfahrten zu Jerusalems Grab einsetzten, nach dem Erscheinen der Leiden des jungen Wärters, sah die Stadt sich genötigt, das Grab Jerusalems zu entfernen. Und heute wissen wir leider nicht mehr genau, wo das Grab sich einstmals befunden hat. Die Stadt hat dann zum 200. Geburtstag Goethes am 28. August 1949 diesen Gedenkstein setzen lassen. Es steht darauf, Gedenkstein für Goethes Wärter, den braunschweigischen Legationssekretär Karl Wilhelm Jerusalem. 난 베슬로에서 삶을 살았으며 사랑을 했고 그리고 많은 고통을 받았다. 다시 말해 베르테르의 시절이란 낡은 세계의 형식과 한계에 부딪힌 자유로운 천성들이 현실과 싸우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때 누구나 맞서게 되는 인생의 한 과정인 셈이다. 방해받은 행복, 저지된 행동, 충족되지 못한 희망, 그것은 개개인 모두가 만나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그 누구라도 인생에 단 한 번쯤 베르테르의 슬픔이 자기 자신을 위해 쓰여진 것처럼 가슴에 다가오는 그런 시절을 갖지 못했다면 그것은 무척 슬퍼해야 할 일이다.